자, 경제 기본 다시 알려드릴게요. 경제는 인과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인과예요. 모든 결과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 알려드리잖아. 일단 거기서 니네가 알아놔야 되는 거, 니네가 머리 아파하는 게 채권을 매매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복잡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채권을 조금 먼저 말을 해드릴게요. 상윤아, 네. 야, 채권이 뭐냐? 진짜 돌아버리겠네. 채권이 뭐냐? 아, 됐어. 그냥 사전적 의미로 얘기해. 이게 채권이야. 채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증명서를 우리는 줄여서 채권이라고 불러.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모든 거는 다 뭐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 다 사고 팔 수 있어. 권리 사고 팔 수 있어. 리스크 사고 팔 수 있어. 시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 시간에 따른 돈을 우리는 이자 또는 금리라고 불러. 리스크에 따른 돈을 보험이라고 불러. 보험료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채권 사고 팔 수 있지. 자, 근데 중앙은행이 정부가 돈이 필요해. 당장 확정적 재정 정책을 펴기 위한데 현찰 캐시가 모자라. 그러면 캐시를 어디서 땡겨와? 시장에서 땡겨와야 되는데 이 시장에다가 그러면 나는 뭘 줘야 되겠지. 나는 돈을 땡겨오니까 당연히 뭐가 생긴 거야? 빚 생긴 거지. 그러니까 구축 효과 생긴다고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이자율이 오르면 안 되는데 내가 시장에서 돈을 싹 빨아가면은 이자율 올라 안 올라? 자, 내가 시장에서 돈을 빨아가. 그럼 시중에 화폐 돌아 못 돌아? 화폐가 귀해졌지. 화폐 가치 올라가지.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이자율 올라가지.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결국에 투자 소비 심리 위축되지. 확장적 재정 정책 해가지고 나는 소비 투자 심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채권을 찍어가지고 해버리니까 안 오르네. 이게 올라버리네. 안 올라야 되는데 이자율이 올라버렸어. 그러면은 사실 내가 하고자 했던 정책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게 이게 구축 효과였잖아. 처음 얘기하니? 자, 그러면 권리 증서를 매매한다 그랬어요. 매도해요. 발행기관인데 여기에서는 한국은행이 주로 나오니까 이제 국가에서 발행한 거라고 해서 국채라고 할게. 국채를 매도했어. 그러면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동의어라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도했어. 그러면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와? 화폐가 정부로 흘러들어오지. 그러면 화폐 가치 어떻게 돼? 매도하면 화폐 가치 화폐 가치 올라가지. 화폐 가치 올라가면서 이자율 가치 어떻게 돼? 이자율 올라가지. 얘네는 가치가,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시장에 있는 현찰이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서? 정부로 빨려 들어가서 일어난 거야. 통화량을 결국에 줄이는 행위야. 채권을 매도하는 건. 니네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고 내가 그냥 종이 쪼가리를 던져주겠다니까?
자, 이자율 올라갔지.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좀 연습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다음 스텝들이 있어요. 자, 투자 심리 어떻게 돼요? 이자율 올라가니까. 소비 투자 심리 위축되지. 물가 어떻게 될까? 자, 또 하나의 방법. 네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이자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야. 이자율이 올랐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를 준대. 그럼 시중은행에서 금리는 더 높을 거란 말이야. 자, 은행에 돈 넣을래? 치킨 사 먹을래? 은행에 돈 넣을 거지. 그러면 치킨 안 사 먹지. 물가 어떻게 돼? 물가 떨어져. 물가 낮아져. 환율 어떻게 될까? 우리 화폐 가치가 세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돈을 내가 구매를 할 때 내가 줘야 되는 한국 돈의 양이 적어지지. 그럼 환율이 낮아지지. 환율 내려갔지. 환율 내려가면은 경상수지 흑자 볼까요? 적자 볼까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경상수지 적자고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경상수지 흑자예요. 우리나라 돈이 비싸요. 우리나라 물건 가격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려고 하겠죠. 경상수지 적자 봐요. 적자 본다고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여기잖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채권을 매도한 시기는 이건데 실제로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는 좀 걸린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지문에서 정책 외부 시차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효과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정책을 시행해봤자 효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빵 쳐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 선제성이 필요해. 이거 지금 내가 여기 써준 거 있지?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안 쓰는 경제 지문이 찾기가 힘들어. 필리핀 딜레마 여기 지금 하는 거 물가예요. 우리 했던 거 소비 투자 심리야. 결국에는 요 놈이라니까? 요 놈이 메인이야. 이자율이 메인이야. 자, 봐봐. 야, 이자율 오르면 물가 떨어진다 했지? 그럼 너 6번 문제 봐봐. 몇 개 거르냐? 1, 2, 3번 고르면은 안 되지. 1, 2, 3번 고르면 안 되지. 금리 인하한다며 저 미친놈들이. 물가 내리려면 금리 올려야 돼, 내려야 돼? 물가를 내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그러면 금리를 올릴 거면 채권을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돼? 채권을 매도해야 돼. 자, 그러면 1, 2, 3번 고를 수 있어, 없어? 야, 순식간에 선지 몇 개 날아가? 선지 3개 날아가지. 이거 내가 그리고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니? 이자율 얘기 내가 오늘 처음 하니? 내가 너를 만나고 나서도 이자율 얘기는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상윤이랑은 이자율 얘기를 과연 몇 번 했을까? 애지간히 많이 했겠지? 너 몇 번 골랐냐? 그러면 답이 4, 5번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 4번이게 5번이게. 야, 내가 정책을 시행해서 2%로 내렸어.
5.5로 인상한 다음에 물가가 내려가서 2%로 됐어. 너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움직일 거야? 가만히 유지할 거야? 왜 움직여? 그럼 다시 올릴 거야 물가를? 물가 다시 올리겠다는 거잖아 저거 저러면. 금리를 다시 내린다며. 야 그럼 물가를 다시 올리겠다는 건데 그럼 뭐하러 내렸냐? 그러면 내려간 게 효과가 탁 들어맞아가지고 2%가 됐으면 움직여야 돼 멈춰야 돼? 멈춰야지 거기서. 그럼 몇 번밖에 안 돼요? 5번밖에 안 돼요. 이게 기본적인 얘기거든? 이것만 알아놔도 경제 지문할 때 쫄릴 필요가 전혀 없어. 이거 니네가 근데 왜 이거를 못하냐면 화살표 놀이라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야. 화살표 놀이가 아니야. 화폐량이 줄었네. 그럼 화폐 가치 어떻게 됐지?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자율은 어떻게 되지?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에 다 돈을 넣을 테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겠네. 아,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물가가 내려가겠네. 물가가 내려가면은 화폐 가치가 너무 세졌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너무 비싸지겠네. 아, 그럼 우리나라 무역 적자 보겠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이렇게 계속 굴러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화살표 게임처럼 해버리니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서 트리핀 딜레마 지문을 본인이 혼자 해보세요. 그거 전부 다 이걸로 노는 거거든. 계속 환율로 노는 거야 거기서는. 이자율과 환율로 노는 거라고. 자, 됐죠? 이게 기본입니다. 세찬이 왜 뾰루퉁해졌어? 얘들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뭐 같은 거냐면 시조의 율격 같은 거야. 시조의 율격 같은 거야 이건. 자꾸 경제만 나오면은 잔뜩 움츠러들어가지고 거북이가 머리 막 등껍질에 넣는 것처럼 갑자기 움츠러들어가지고 선생님 그래프를 보겠겠어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누가 그래프 읽으래? 글이나 잘 읽지. 해볼게요. 자 다시 봅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자 정책의 목적은 뭐라고? 안정이야. 안정하고 싶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길 거야? 그냥 냅둬도 돼 파가 있잖아. 고전학파 그냥 내깔겨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가격 조정하면서 뭐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정부고 뭐고 간에 자꾸 개입할 필요 없어. 이게 고전학파였잖아. 근데 정책은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를 만지는 거라고? 이자나 통화량을 만지는 건데 이거 같은 얘기예요. 통화량이 줄면은 결국에 화폐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서 이자율이 같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만지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좀 시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정책을 강하게 먹이고 싶으면 화폐의 발행량을 줄여버린 다음에 아예 그냥 이자율을 뻥튀기를 해버려. 그러면은 되게 강력한 통화 정책이 된다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통화 정책인 공개 시장 운영은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은 매매라고 해요. 사고 팔면 채권을 사고 팔아서 누구 뭐를 만든다고? 금융시장에 이자율을 결정한 기준 수준으로 접근시킨데 말을 바꿔 두 글자로 뭐라고 할래? 정부는 정책은 항상 안정을 위한 거야. 과열도 싫고 불황도 싫어. 그러니까 그 사이의 중간점이 제일 좋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럼 첫 번째 뭐를 잡아야 돼?
먼저 생각할 게 뭐야? 결정한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럼 결정한 기준을 누가 만들어줬어? 이전에 있던 지문을 자꾸 엎어. 새 케인즈 학파가 거시 계량 모델 만들어줬잖아. 이 계량 모델에 맞춰가지고 지금 니네 상황을 집어넣어서 니네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봐. 그러면은 지금 니네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안정되는 금리를 니네가 잘 계산을 때려가지고 거기다가 맞추라고 새 케인즈 학파가 조정해줬잖아.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이거였다 그러면 새 케인즈 학파는 이거라니까. 시장 경제는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 탄다고.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 탄다. 이건 딴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떨어져요. 화살표 게임 하고 싶지? 화살표 치고 싶잖아. 그냥 매수 밑줄 치고 이자 밑줄 치고 세무 이거 하고 싶잖아. 이거 해서 문제 푸는 거 뭐 나쁘다고 안 할게. 알았어. 그러면 네 멋대로 살아.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니네 다음에 경제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이거 또 해야 돼. 화살표를. 그 지문에 있는 화살표를 또 해야 된다고. 자,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대요. 왜요? 나도 장수형이 이제 수업 방식을 바꿔놨으니까 나도 나 근데 원래 이렇게 했잖아. 왜요? 돈이 많아서 시장. 채권을 매수하면은 내가 중앙은행이 시중이 가지고 있던 뭐를 산다고? 채권을 샀지. 나 시장에 뭐 줘야 돼? 돈 줘야지. 돈을 풀었어. 돈을 풀면 화폐량이 어떻게 돼? 네, 채권을 매수하면 이거는 시장에다가 화폐를 공급한 거죠. 그럼 화폐량이 어떻게 되니? 혜림아, 화폐량 어떻게 돼? 그러면은 귀해 별거 아니게 돼. 그럼 화폐 가치 어떻게 된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율은 화폐 가치랑 어떻게 간다? 같이 간다. 자, 내가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 그럼 니네는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화폐 가치 떨어지는데 이자율은 왜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이자율 왜 떨어져? 귀하지. 응.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자, 되게 붕 뜨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 님들 주머니에 다 1억 5천씩 들고 있어요. 근데 이자는 은행이 결국에 주는 거잖아. 니네 주머니에 1억 5천씩 다 들어가 있다고 치자. 내가 은행이야. 나한테 돈 빌려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별로 나한테 돈 빌리고 싶지 않지? 니네 다 돈 많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자, 봐봐. 근데 갑자기 네가 1억 5천에서 뭘 하느라 이제 돈이 추가로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왔어. 내가 이자율 10%라 했어. 1억이 더 필요해. 넌 2억 5천이 필요해서 지금 1억 5천에다가 1억만 더 받으면 돼. 근데 나한테 1억 받으면 내가 이자 10% 달래. 너 나한테 올래? 얘한테 갈래? 얘가 9% 해준다 할 거 아니야. 너 1억 5천 있잖아. 지금 당장 너 1억 안 쓸 거잖아. 1억 안 쓴다고 가정하면 너 그냥 딴 데서 땡겨오면 되잖아. 굳이 내한테 빌려야 돼? 은행한테? 은행한테 빌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은행은 나한테 돈을 빌리게 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돼. 다른 애들이랑. 계속 뭐가 내려가? 이자를 낮춰야 돼. 이자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은행이 니네한테 이거 대출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이에요. 대출이랑 입금이랑은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예금이랑 대출은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이자를 낮춰야 된다고. 이자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 이자율이
내려가요. 돈이 흔하니까. 돈이 흔하니까. 그러니까 자 그럼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왜요? 귀하니까. 돈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 돈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나한테 돈 빌릴 거면 최소한 한 15%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지랄 난다고. 은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자율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 시장 논리주의자에 대한 난 시장 논리주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시장 논리가 맞아요. 현실을 살다 보면 현세를 살다 보면은 시장이 틀리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은 틀리는데 시장은 안 틀려. 자 이렇게 되죠?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럼 채권을 매도하면요. 반대 사이클 도는 거 맞지? 화폐를 빨아들이겠다는 얘기니까 화폐가 귀해져. 화폐 가치가 올라가. 이자율이 같이 올라가. 이자율이 하락하면은 소비 투자가 확대돼서 경기가 활성화가 돼요. 왜요? 다른 말로 해줘? 또 이건 투자 입장, 소비 입장, 돈이 흔해. 뭐 그냥 뭘만 해도 최저시급 25,000원. 그러면 치킨 사 먹을래 안 먹을래? 먹고 내일 벌지 뭐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돼요. 경기가 막 돌아요. 그럼 다시 양이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자 이자율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 왜? 돈이 흔해.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사실 자꾸 니네한테 물가로 나오지만 3학년 올라가시면 환율로 나올 거예요. 물가나 환율이 나야. 자, 내가 이 물건을 자, 니네 지금 어차피 니네 완전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니까 자, 코로나 이전에 김밥 가격이랑 요즘 김밥 가격의 차이가 체감되지 않아? 아, 니네 편의점 김밥 먹어. 아, 그러면 진국으로 하자. 씨. 지금 진국 일반이 9,500원인가? 8,500원인가? 제일 기본 수육국밥 8,500원이지. 얼마였게? 코로나 이전 한 2020년도 6,500원. 6,500원. 2,000원 올랐어. 2,000원 올랐다고. 왜 2,000원이 올랐을까? 지난주 코로나 때 뭐 했어? 소비하라고 돈을 막 풀었지. 돈을 막 풀어놓으니까 물가가 그렇게 훅 떠버린 거야. 근데 요즘에는 경기가 침체인데 물가가 안 내려가지.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때 그렇게 재난지원금이랑 이런 거 받으면서 쓸 때는 괜찮았는데 재난지원금이 멈추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자 물가는 효과고 재난지원금은 정책이야. 정책과 효과 사이에는 시차 있냐 없냐 지금 있잖아. 현실에서 니네가 겪고 있잖아. 깜짝 놀래. 진짜 놀래요. 제가 이제 돈을 다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이 됐잖아요. 됐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고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2년 전에 내가 국밥 사 먹었을 때랑 지금 사 먹을 때랑 이게 너무 돈의 차이가 많이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둘이서 7만 원 정도면은 그래도 1, 2차 하고 놀았어. 저녁 먹고 맥주 간단하게 마셔도 7만 원 선에서 끊었거든. 지금 그렇게 똑같이 먹으려면 얼마 나오니? 10만 원 넘게
쉽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체감이 크단 말이야. 결국에 전부 다 이런 사이클 때문에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제발 잘 기억해놔. 이거 한번 알아놓으면 정말 편해서 그래. 정말 편해. 봐봐 6번 문제 선지 3개 날리고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편하니? 물가 상승률이 오르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위축돼요. 왜요? 이자율이 오르면 경기가 왜 위축돼요? 빌리기 어려워. 네, 돈이 귀해서 그래요. 돈이 귀하니까 안전빵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는 거야. 이자율이 오른 차 대한민국에서 그냥 예시한 시장은행, 시장은행, 시중은행, 신한은행, 뭐 카카오뱅크 이런 데서 이자 한 12% 준다고 치자. 1년 동안 네가 1,000만 원 넣어놓으면 얼마 준다고? 120만 원이야. 너 1,000만 원으로 차 살래? 돈 넣어놓을래? 돈 넣어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해. 경기가 위축돼. 됐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대. 물가 왜 떨어져? 아무도 안 사. 다 어디 금괴 같은 걸 집에다가 쌓아놓고 막뭐 현찰을 집에다가 진짜 보관을 해놓고 밖에 나가서 물건을 안 사.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당연히 가격을 떨궈야지. 소비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격을 떨굴 수밖에 없다고. 자, 총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고전 물가가 바뀐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 영향력을 끼쳐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 만지면 큰일 나요. 하나만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혹시 일본이 30년 동안 금리가 제로 금리가 30년이었거든? 걔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어. 마이너스 금리면 뭐냐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니네가 보관료를 은행에다 내야 돼. 30년이 일본이 그랬어. 경제 발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멈췄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0년을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일본의 경제 뉴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들으실 수도 있는데 물가가 누워 있다라는 건 경기가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여야 돼. 아, 우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라고 너네들은 얘기하겠지만 삼성전자는 좋아 죽을걸? 미국에다 반도체를 애지게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경기랑은 다른 얘기야. 거시 경제니까 좀 더 넓은 축으로 봐야 돼. 일본이 그렇게 그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최대한 절약 정신 이런 걸 되게 근검 절약 이런 거를 중요시한 게 30년이었어.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행위는 걔네들한테는 사치야. 그래서 일본에서 잘 팔리기 시작했던 게 편의점 음식이야. 그게 한국으로 넘어온 거야. 자,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 야, 물가 내려가. 물가가 내려가면은 좋은 거야? 개인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거시경제적인 국가 전체 입장으로 본다면 물가가 계속 내려받고 있다라는 건 나라가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럼 경기가 과열이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그러면 과열은 왜 안 좋은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지 과열을 추구하지 않잖아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결국 다 돈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거든? 왜 아닐까?
팽팽팽팽 돌아서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니네 나라에서 살 거면 그렇게 사세요. 북한은 상관이 없어. 북한은 상관이 없어. 해외랑 무역을 하면은 니네가 막 정상적이었을 때는 이걸 중국에서 떼올 때 우리가 10원이면은 떼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경기가 팽팽팽팽 돌면서 호황이 계속 장기화돼. 그럼 우리 돈 가치 녹은 거잖아. 우리 돈 가치가 살살 녹았다고. 그러면 이거 10원 할 때 왔었는데 올해 가서 이거 중국에서 사오라 하니까 나한테 얼마 주라 그래? 1,000원 달라 그래. 우리는 이런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돈 가치가 너무 박살이 나서 국제적인 화폐로서 통용되는 수단으로 기능이 불가능해지면은 나라가 고립된 거거든. 그러면 세계 무역하는 시장 입장에서 그 나라는 신뢰가 있냐 없냐? 환율 조작국이야. 그러면 신뢰가 없어. 그러면 그 나라랑 무역을 안 해. 그러면 내수 경제가 겁나 빵빵 돌아가는 나라가 아닌 이상은 답이 없어요. 중국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너무 과열도 안 좋고 너무 침체도 안 좋은 이유야 이게. 알겠니? 그래서 항상 안정한 그 사인 그래프에서 X축에다가 딱 맞춰놓고서 가고 싶다. 정부는. 근데 제일 베스트는 뭐야? 가파르지 않은 우상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잡혔다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같이 가면 돼요.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한 요 정도로만 올라가도 돼. 우리는 미국보다 처음에 스타트가 느리니까 한 요 정도로만 그 가격을 세. 요 정도로만 가주면 돼.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게 수평이 아니라고. 그죠? 자, 그래서 공개시장 운영의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이 크답니다. 자, 공개시장 운영 설명 좀. 자, 일부러 이 질문 오래 하는 거예요. 사실 지문 뜯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뜯고 있는 거야. 자, 공개시장 운영이 뭐예요? 그렇지. 채권을 매수하면 화폐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시중통화라고 부릅니다. 시중통화량을 올려요. 시중통화량이 올라가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기준금리까지 내리고 싶을 때 사용해요. 채권을 매도하면요, 시중통화량이 떨궈지죠. 화폐가 귀해져요. 이자율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기준금리까지 올릴 때 써요. 이게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정책이래. 직접적으로 윤전기를 돌리지는 않고 채권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화량을 공급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조건에는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대. 근데 나 이거 굳이 뒤에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선제성이면 선박 쳐야 된다는 얘기거든. 봐봐.
그게 어떤 멍청한 나라에 경제 정책이 있다고 칩시다. 경기가 쭉 부양되고 있어. 점점 뜨고 있어. 이제 완전 한 이쯤 됐어.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올 것 같은데? 하고 여기에서 내가 금리를 내려. 그러면 채권을 어떻게 해? 여기서 매수. 내가 여기서 채권을 막 매수해. 자, 근데 효과는 나중에 나온다 했지. 즉발하는 게 아니라 효과가 나중에 나오지. 그래서 채권을 매수했는데 시장 경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얘가 내려와. 근데 내가 여기서 인위적인 행위를 여기서 처했지. 그러니까 효과가 언제 터져? 여기서 터져.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원했던 거야? 그러면 네가 느꼈을 때 하면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늦은 거야. 늦었다 싶을 때가 늦은 거야, 그건. 여기서 했어야지. 여기서 했어야지. 그래야지 이쯤 와가지고 얘가 여기서 효과가 발생해서 얘가 내려오는 게 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랬는데 나중에 터지게 되면은 이제 과열이 더 붐이 될 수 있고요.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요. 버블이 낀다고 해요. 과열되면. 과열이 심해지는. 그래서 선제적이라는 것은 이름이 선제성이야. 그럼 선빵치겠다는 얘기잖아. 경제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처한다는 것인데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공개 시장 운영을 실시해서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효과와 시장 운영의 실시에는 시차가 떠. 이를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면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이미 여기 있어. 나 이미 여기 있어. 나 이미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어.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손 안 댔을 때의 그래프를 정책이 없었을 때의 그래프를 흰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정책 효과가 여기서 발생하면은 이게 어디로 떠버려? 내가 여기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면 이게 1로 떠요. 이게 이 효과가 이때 발생해서 적당히 여기에서 알아서 멈출 거를 지레 겁먹고 여기서 해버리면 이게 여기서 뜬다고. 그럼 시점을 잘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점을 어떻게 결정하는데? 세케인즈 합합 와 모델 줬잖아. 그걸로 하라고. 경제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경기에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되다 따라올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선빵을 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미리 예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 쉽지 않겠죠? 경제는 언제나 막 움직이기 때문에 신축적이기도 하고 탄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선빵 치려고 했는데 코로나 나 잘 나간다. 야 선빵 쳐. 하고 여기에서 님들 기준금리 인상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채권을 매도할게요 해가지고 이제 채권 매도를 했어. 근데 이쯤 와가지고 코로나 터졌어. 그럼 확 이렇게 꺾일 거거든. 코로나가 터지는 순간. 근데 여기에서 한 게 여기서 또 와. 밑으로 미친 듯이 내려간다. 코로나를 예측했으면 이걸 하면 안 된대. 야 코로나 예측이 되니? 코로나를 어떻게 예측해? 코로나는 예측이 안 되잖아. 자, 신뢰성이 있는데 뒤에 이제 준칙주의자 나오거든? 야, 준칙주의가 그래서 왜 말이야? 지킬 수가 없다고? 그러면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내가 내일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제가 선제 대응을 합니까? 트럼프 당선될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진짜 액시던트란 말이야. 트럼프의 당선은. 뭐 윤석열이 계엄할지 알았어요? 중앙은행장이 뭐 알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올리자 하고 중앙은행 기준금리 정책 발표를 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미친놈이 갑자기 계엄한대. 야 이거 잘못 갔다 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준칙주의자면 이거잖아. 우리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계엄이고 나발이고 난 내 갈 길 간다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저희는 국민의 신뢰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뱉은 말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신뢰만 얻어. 신뢰 얻고 다 박살났어. 약간 뭐 같은 거냐면 병자호란 때 주전파 같은 거예요. 아 우리는 유교 꼰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오랑캐한테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하고서 청나라랑 맞짱을 뜨겠다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주전파가 맞짱을 뜨면 우리 다 죽어요라고 최명길이 얘기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는 신뢰를 지켰잖아. 명나라와의 신뢰를 지켰잖아. 그리고 다 죽으면 됐잖아. 이게 준칙주의자야. 이슬람 율법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자 또한 통화정책은 민간의 신뢰가 없으면 성공을 거둘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인데 자 국가가 특정 정책을 발표한다 했는데 니네들이 우리 나라를 안 믿어. 그냥 지랄 알바노 난 내가 할 길 가면 니 알아서 하는. 이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난 대한민국이 뭘 하든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내 전 재산이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병신짓을 해주면 좋아요. 환율 그냥 박살나가지고 나한테 환전 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바꿨어요. 환율 올라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튼 난 안 믿지. 지금 안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 나거든. 대한민국의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디로 가든지 알 바야. 난 내 갈 길 가. 난 어차피 한국 안 믿어. 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의 국민이고 경제 주체인데 정부의 의도대로 따라오질 않지. 효과가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효과가 나겠니? 안 나. 한국 경제 안 해 하면서 다 미국 경제 해버리면은 한국 경제 정책을 발표한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정부를 믿게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신뢰성이 필요한데 그럼 신뢰성을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안한단 말이야. 얻어야 돼. 첫 번째 준칙으로 삼. 이름이 뭐야? 준칙이야. 규칙이라고. 의무화하는 거야. 뱉은 말을 의무화해버려. 의무적으로 수반해야 돼. 하나는 이름이 뭐야? 재량주의야. 그러면 안 읽어도 나는 알겠다. 알아 하라고. 중앙은행이 알아 하라고. 자, 경제학자 프리드먼은 중앙은행이 특정한 정책 목표나 운영 방식을 준칙으로 삼아서 민간한테 약속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지켜야 된대. 코로나가 와도 갈 길 가란 얘기예요. 가령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민간에다가 약속을 했다고 치자. 민간이 약속을 신뢰하면 물가 심리가 진정이 된다. 그런데 일단 안정되고 나면은 자, 봐봐. 내가 우리나라로 몰라요. 11월 국가에서 저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칩시다. 님들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잡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그럼 2%대가 될 거지.
뭐 안 해도 니네 알아서 나를 따라올 거지. 근데 2%로 안정이 됐어. 자, 2%가 됐어. 근데 자, 물가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경제가 고정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 입장에선 이제 물가가 2%대로 왔어. 뭐 하고 싶어? 물가가 약간 좀 이제 슬슬 올랐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내가 공개시장 운영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이자율을 올려서 지금 물가를 2%로 잡아놨는데 한 좀 지속이 됐어. 나 이제 이제 공개시장 운영 반대로 치고 싶지? 그러면 니네랑 내가 약속 어긴 거지?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나 안 믿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공개시장 운영을 하든 뭘 하든 안 믿어버려.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경기 부양은 곧 뭐예요? 물가 상승이에요. 문제는 민간이 이런 비일관성을 인지하게 되면 알게 됐을 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요. 안 믿을 거잖아요, 이제부터. 준칙주의자들은 이런 경우에도 은행이 애초에 약속을 인간되게 지키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네요. 2%라고 얘기했으면 계속 2% 하라고. 니네 정부 끝날 때까지. 조금 좀 너무 꼰대 마인드식 아니야? 이건 너무 꽉 막혀 있는 거잖아. 경제는 춤을 추는데 클럽 가서 나 혼자 서가지고 이러고 양반 주접 떨고 있는 거거든. 난 절대 춤을 추지 않아. 다 춤추고 노는데 나만 고정이야. 그게 맞아? 그러나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대. 왜? 자, 물가가 2% 원래 물가가 지금 5%였다고 치자. 현 5%야. 그래서 내가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 저희 물가 2%대로 잡겠습니다. 딱 물가 발표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어. 1년 후에 2%까지 내리겠다 했어. 나 그래서 뭐 올릴 거야? 이자율을 뭐 올리는 정책을 하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자율이 올라서 물가가 잡혔을 수도 있지. 이게 정부의 효과가 들어간 거지.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물가 내려갈까?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겠대. 그냥 경기가 박살났어. 코로나 터졌어. 코로나 터졌어. 그러면 야, 이자율 잡힘인데 이게 정부가 잡은 건지 그냥 상황이 잡은 건지 니네 그거 판단돼? 사후적인 결과로? 2%가 됐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다른 요인이 작용을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민간이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중앙은행이 준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워. 뭐 왜 내려갔는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또 중앙은행에다가 준칙을 지킬 것을 강제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래. 자, 물가 목표치 2%입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내 중앙은행 판단에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3%여도. 그래서 발표는 2로 해놓고 목표치를 내가 3으로 잡고 해. 근데 너 왜 2로 안 했어? 라고 나한테 와서 따질 수 있어? 따지면 나 바로 뭐라 할 거야? 아, 이게 대외적인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니네 할 말 없지. 할 말 없잖아. 그래서 준칙주의와 대비되는 재량주의에서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지지하며 준칙주의의 엄격한 실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왜냐면 우린 독립된 우리는 지구와 함께 가는 거야. 경제는 혼자 못 가. 아울러 준칙주의자가 최선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던진다. 예상보다 더 큰 경제 변동이 있다면 사전에 정해준 준칙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 마찬가지. 자, 금리 올려가지고 저희 물가 좀 잡을게요 하면서 금리를 쫙 올렸어. 근데 코로나 터졌어. 아, 저희 물가는 모르겠고 우리 금리 올린다고 했으니까 계속 올릴게요 하면은 같이 그냥 죽자는 얘기지. 같이 죽자는 얘기잖아. 가뜩이나 경기가 안 도는데 돈이 은행에 다 몰려 있으면 자영업자 다 폐업하고 그냥 문 다 닫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뱉은 말이 결국에 내 발목을 잡네? 그러니까 준칙을 결국에 지키는 게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 지킨다 그래서 결국에 그게 좋은 결과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예상보다 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신뢰성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반드시 준칙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재량주의 하면은 신뢰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자, 재량주의를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재량주의를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결과가 좋으면 되거나 또 여론을 선동하면 돼요. 결국에 국민 내 지지가 필요한 거잖아.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국민적 지지가 있으면은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야, 봐봐. 그래서 코로나 때 금리를 올리다가 꺾어가지고 스텝을 내렸거든? 금리를 막 인하했단 말이야. 돈을 막 풀었어. 쓰라고 제발. 돈을 막 풀었다고. 니네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입장 바꿨잖아. 대한민국 정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입장 바꿨는데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따라갔잖아. 신뢰도 잃었어, 신뢰 지켰어. 신뢰 지켰네. 스탠스 바꿨는데도 신뢰를 지킬 수 있다고. 결국에 뭐만 안 잃으면 돼? 이 뭐가 됐든 이것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믿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꼭 약속 지키는 방법으로만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여론 잘 기자랑 친하게 지내고 술 잘 먹고. 자, 위클에서 사용한 설명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화 정책의 목적을 유형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했는데 정책은 목적이 무조건 뭔데? 호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니야. 안정밖에 없어. 정책의 목적은 안정이야. 무조건 안정이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만약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시차가 발생해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공개시장 운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과정을 경제 지문에서 인과적이지 않은 게 더 드물어요. 그냥 경제가 인과적이지 않은 지문 생각해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 모든 게 다 인과적 설명이야. 경제는 매우 논리적이고 냉철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지문에 해당하는 거자 채권을 매도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경기 침체 뭐 따라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채권을 매수하면 시장에다 돈을 불고 화폐 가치 내려가고 이자율도 내려가고 투자 심리 확대되고 경기가 호황을 다 했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을 설명하고 있다. 공개시장 운영이란 통화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두 견해. 지켜야만 함, 안 지켜도 됨. 할만하죠.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혹시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면 제가 올해 수특의 채권 미쳐있는 거 있거든. 하나 돌아있는 거 하나 있어. 줄게요. 연습하기는 좋아요. 위글을 바탕으로 독일 이해할 때
경제학자 병씨가 제안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래요. 나 뭐 건너뛰었니? 아니 안 건너뛰었지? 네, 바로 6번이네요. 자, 어떤 가상경제 2000땡땡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동안 기준금리가 4%로 유지가 되고 있었대. 다양한 근데 물가 변동 요인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대. 물가가 올라갔대. 이자율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다른 요인으로 물가가 올라갔대요. 뭐야, 수출이 잘 되나 보네. 뭐 여튼 보니까 2, 3, 3 이렇게 돼 있네. 확인이 되고. 경제학자 병원 1월 1일에 이 표의 내용을 이미 예측했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매 분기 2%로 유지한다고 주장했는데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제안했으나 안 받아줬대요. 자, 매 분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얘 여기서 뭘 주장했었고 이자를. 자, 3%인데 2%로 바꾸재. 내리재. 그럼 어떻게 해야 이자를 어떻게 해야 물가 내려? 이자를 올려야 물가 내리지. 이자율을 올려야 돼. 기준금리가 4%부터 1.5bp만큼 5%포인트만큼 변하면은 물가 상승률은 이 분기에 각 분기값을 기준으로 1%만큼 달라진대. 그럼 1.5씩 이자를 만지면 되겠네. 그러면 3에서 2로 떨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율을 1.5% 포인트만큼 붙여야겠네. 지금 4%니까 몇 퍼센트 되는데 5.5%로 이자를 맞추면 되겠네. 기준금리 정책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1월 4일에 수행이 되는데 외부 시차 분기는 한개래요. 그러면 1월 1일에 시작해야지 요때 적용이 돼요. 요때 시작해야지 요때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미 이자율을 5.5로 올려놔야 돼요. 그럼 올렸으면 얘가 2로 떨어졌겠죠.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또 움직이면 여기 또 여기 또 바뀌지 물가가 옮겨놓고 유지해야 돼. 그치?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5.5%로 맞춰놓고 4월 1일에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버려. 맞지? 버려. 여기까지 좋아. 4월 1일에 내리면 다시 3분기에 물가 3% 되겠지. 다시 3분기에 물가 3% 될 거 아니야. 뭐지? 5분밖에 안 되죠? 기억이 뭐지? 기억이 뭐지? 그럼 뭐 니은이 그 재량이 했네요. 자, 준칙주의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는데 경제 변동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해도 이가 바람직하다. 뭐 어쩔 수 없어. 뱉은 말은 지켜야 되고. 뭐야, 끝났네? 준칙주의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뱉은 말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야. 결과는 모르겠고 일단 지켜. 자, 재량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봤대요. 스스로 정한 준칙을 지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했는데 준칙을 지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준칙을 지키는 게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준칙을 지키는 게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터져버리면 이거 불가능합니다. 준칙 지키기. 준칙주의에서는 재량주의와 달리 정책 운용에 관한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뭔 소리, 준칙 안 지키면 안 되는데 얘네들은.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와 달리 통화정책의 민간의 신뢰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기업, 니은 모두 민간의 신뢰는 중요합니다. 재량주의는 네 꼴리는 대로 해라가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하되 신뢰를 잃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자, 재량주의에서는 준칙주의와 달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탄력적인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거예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준칙에 얽매이지 마. 자, 영향력을 끼치다였어요. 문제 없어요. 발현되다는 현상이 나오다예요. 민족 애국 의식이 발현한 것이다. 맞죠? 이 질병은 구토 증상을 수반하다 따라온다라는 얘기니까 맞고요. 유의해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문제 없고요. 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는 경기를 띄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장남인 그가 늙으신 부모와 어린 동생을 띄우고 있다는 건데요. 뭐예요? 뭐 시킨 거야? 미쳤어요? 던진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 정책 봤어요.